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구독해 주시고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사이 한국 정치판 특히 치열하게 때로는 치사하게 전개되고 있는 대선판을 보시는 분들은 정치는 원래 이런 모양이다, 정치의 속성은 이렇게 저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치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앞으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한 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게 실감이 날 것 같은데, 그 인물로 저는 이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샤를 드골 대통령입니다. 샤를 드골 대통령의 전기를 쓴 영국의 찰스 윌리엄스라는 정치인입니다. 이분이 제목을 어떻게 붙였느냐 하면은 The Last Great Frenchman, 마지막의 위대한 프랑스인이라고 붙였습니다. The Last Great Frenchman. 그러면 드골 이후에는 프랑스에서는 위대한 인물이 안 나왔느냐? 미테랑, 시라크, 이런 분들 앞에 great란 말은 잘 안 붙입니다. 그러나 드골 앞에는 great statesman, great Frenchman, great soldier 라는 말이 붙어야 합니다. great. 지난 200년 동안 프랑스 역사에서 두 사람의 출중한 인물이 있죠. 나폴레옹 1세와 드골입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클레망소를 높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두 사람을 꼽으라면 역시 나폴레옹과 드골입니다. 그럼 왜 제가 드골을 가지고 앞으로 몇 차례 설명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첫째, 드골이 처한 상황과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처했던 상황이 매우 비슷합니다. 두 사람의 역할도 비슷합니다. 두 사람이 70대의 권력을 잡아가지고 조국을 두 번 구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드골은 살았을 때도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도 조국에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돌아가신 이후에 아직도 핍박을 받고 있는 점이 다릅니다. 그것은 드골은 자신의 정치 이념을 이어갈 정치 세력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4.19로 물러나는 상황도 있고 해가지고 자신의 정치 이념을 계승할 정당을 만들지 못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역사는 두 사람을 다 위대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골은 우선 위대한 문장가였습니다. 그래서 2권의 회고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수많은 논문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드골을 이렇게 제가 설명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글이 있습니다. 이승만 또한 위대한 저술가였습니다. 그분이 옥중에서 쓴 독립선언이라는 책은 요사이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지난 한 150년 동안 한국에서 나온 가장 훌륭한 정치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발굴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이 쓴 개인적인 편지, 일기 이런 겁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 발굴한 게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영문 편지인데 그 문장은 게티스버그 연설을 방불케 합니다. 드골 그리고 이승만의 지도력의 원천에는 교양이 있었고, 그것도 역사적 교양이 있었고, 이 세계를 아주 높은 차원에서 관찰하는 능력이 있었으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드골에 대해서 몇 차례 설명할 수 있는 자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드골의 세계사적 위치를 설명하려면은 하나의 에피소드를 제가 전해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10여 년 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에 다니는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달력을 만들려고 하는데 20세기의 위대한 정치인 12사람을 뽑아서 그분 사진을 넣는 달력을 만들려고 하는데 좀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우리끼리 한번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 기준을 한번 잡읍시다. 첫째, 좋은 일을 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큰 나라여야 위대한 인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꼽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첫째, 미국부터 꼽아야 될 것 아닙니까? 미국에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프랭클린 루즈벨트냐? 트루만이냐? 아니면은 레이건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래도 프랭클린 루즈벨트 아니겠느냐? 우리로는 트루만이 더 고마운데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은 윈스턴 처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 또한 명문장가죠. 그 다음에 프랑스로 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드골이다. 그 다음에 독일로 갔습니다. 큰 나라 순으로 가니까 독일에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히틀러는 악의 마왕이니까 역사를 변화시킨 점에서는 점수를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 역사가 파괴의 역사였으니까 제외하고 당연히 아데나우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드골과 아데나우어가 앞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70대에 서로 만나면서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를 이룩해서 그것을 발판으로 성장한 것이 오늘의 EU입니다. EU. 유럽연합입니다. EU. 두 사람 이야기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으로 왔습니다. 중국에서 모택동, 등소평 이렇게 꼽겠지만 결국 나라를 발전시킨 면에서는 등소평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역시 인도에서, 인구가 많은 인도에서도 한 분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 깐디 아니면 네루인데 역시 정치인은 네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일본에서도 한 사람 뽑아야지. 세계 경제대국 제3인데 또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러면은 전후에 일본의 부흥과 민주화를 지도했던 요시다 시게루를 뽑아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럼 아프리카에도 한 사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누굴까? 역시 만델라. 남아공의 만델라. 그 흑백 차별을 극복을 하고 보복하지 않고 그 정권 이양을 이룩한 만델라. 그럼 중동에서도 한 사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슬람권에도 한 사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슬람권에서는 한 사람 있다. 즉 오스만 터키가 무너지고 1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이 된 터키를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오늘날의 터키 공화국으로 만들고 이슬람도 근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케말 파샤 또는 아타투르크라고 그럽니다만은 케말 파샤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서는 한 사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에 대해서는 약간 이론이 있었습니다. 나온다면은 벤구리온이죠. 벤구리온. 그럼 남미는 누굴까? 남미가 별로 나는 게 아닌 거예요. 나지 않아요. 파퓰리즘의 대명사인 페론을 꼽을 수도 없고, 칠레의 피노체스를 꼽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쿠바의 카스트로를 꼽을 수도 없고,
체게바라를 꼽을 수도 없고 참 이 남미가 좀 아주 쓸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한국에서 나와야 한다. 한국에서, 왜냐, 한국이 이미 10대 경제 강국이고 잿더미에서 이런 나라를 만든 점에서 한국의 지도자는 반드시 20세기의 10대 또는 12대 지도자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은 이승만 아니면 박정희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승만, 박정희, 저보고 선택을 하라면은 저는 이승만, 뭐 박정희 누구를 선택해도 괜찮지만은 이승만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남아시아는 누구냐? 그건 싱가포르의 이광요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전개된 끝에 한 12명 뽑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드골. 제가 드골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이분이 쓴 회고록도 읽고 전기도 읽고 하면서 드골이 남긴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프랑스에 가면은 꼭 군사박물관 앵발리드에 있는 그 지하에 있는 드골 특별실이 있습니다. 특별실을 간다든지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드골의 동상, 그 옆에 처칠 동상 등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지난 여름에 제가 코로나가 한참 번질 때 좀 모험을 해서 유럽 여행을 한 45일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여행하기가 매우 편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는 이 코로나가 조금 숙여들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거의 자유롭게 여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유럽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결국 드골과 아데나워의 화해,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에 의한 그것을 기초로 한 EU의 건설이다. 이렇게 되니까 더욱더 드골이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45일간의 유럽 여행 마지막 코스를 어디로 잡았느냐 하면은 드골과 관계 있는 지역으로 잡았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프랑스, 룩셈부르크, 이 벨기에에 걸쳐 있는 숲지대입니다. 그 숲을 아르덴 숲지역이라고 합니다. 아르덴에, 프랑스 측 아르덴에 스당이라는 군사도시가 있습니다. 영어 명어로는 SEDAN, 세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프랑스 사람들은 스당이라고 그러죠. 스당. 그런데 이 스당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당이란 이름은 프랑스 사람들에게서는 이건 완전히 악몽입니다. 이 이름이. 왜냐? 1870년 여기서 나폴레옹 3세가 지휘하는 프랑스군 10만 명이 비스마르크, 몰트케, 빌헤름 1세가 지휘하는 프로이센 군에 항복해가지고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1940년 5월 15일 당시 프랑스 수상 폴 레노는 영국 수상 처칠과 통화를 하면서 오늘 수당이 돌파되었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라고 흐느꼈다고 합니다. 처칠 회고록에 나옵니다. 그 말대로 프랑스군은 그 40일 뒤에 항복을 했습니다. 이 수당이 프랑스 국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치욕의 이름입니다. 이 프랑스가 이 두 번의 치욕, 특히 국가의 명예심과 영혼마저 무너진 두 번째 패배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프랑스 육군이 6주 만에 항복한 것은 군사적 패배일 뿐 아니라 정신적 붕괴였습니다. 프랑스 국민은 좌우로 갈려서 싸우느라고 나치 독일에 대한 적개심을 잊었고 프랑스군은 수비 위주로 방어 전략만 하다가 패배를 당하고도 수치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도덕적으로도 철저하게 망가진 것이 프랑스였습니다. 이 프랑스를 거의 혼자서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가 샤를 드골입니다. 드골은 프랑스군의 이론가로 유명했습니다. 일찍부터 이 탱크와 전투기를 결합시킨 전격전을 예상을 하고 기갑군단의 창설을 주창했던 사람이 드골이었습니다. 그의 전쟁 교리를 프랑스군은 무시했지만 히틀러가 참고를 했습니다. 히틀러는 독립적인 전차군단을 육성을 했습니다. 이 전차군단으로 1940년에 아르덴 돌파전에 성공하고 여기서 드골이 비로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드골은 급하게 제4기갑사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기갑사단 창설을 주장했던 드골이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을 해가지고 제4기갑사단장이 되는데 언제냐? 바로 스당이 돌파된 직후 1940년 5월 중순에 반격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나 반격작전에 부분적으로 성공하기는 했습니다. 또 독일군 포로 한 수백 명을 붙잡기도 했지만 무너진 뚝을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1940년 5월 16일의 상황을 드골은 회고록에서 아주 생생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번역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골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씁니다.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피난민 속에는 폐잔병들도 보였다. 그들은 독일 기갑부대로부터 괴멸적 타격을 받았다. 달아나던 병사들은 독일군에게 붙잡혔다. 독일 기계화 부대는 이들에게 무기를 버리라고 한 다음 서진하는 독일군의 길을 막지 말고 남쪽으로 가라고 놓아주었다. 우리는 너희를 포로로 잡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면서 가버렸다고 한다. 이런 모욕적인 광경을 목도하고 나는 한없는 분노를 느꼈다. 아, 이런 바보짓. 전쟁은 최악의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세계는 넓다. 내가 살아남는다면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적을 무찌르는 그날까지. 그리하여 이 국가적 수치가 깨끗하게 지워질 때까지. 그 이후 내가 한 모든 행동은 그날 결심한 것이었다. 저는 이 대목이 아주 결정적 순간이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드골의 생애에서도 그렇고 드골을 매개로 해가지고 프랑스의 운명에서도 이 결심, 한 인간의 위대한 결단이 오늘날 프랑스를 만들었다. 그 패전에서 일어서도록 만들었다 이겁니다. 즉 한 인간이 위대한 일을 할 때는 분노를 느껴야 합니다. 그 분노를 폭발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그도 위대해지고 국가도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민족 집단 또는 한 국민을 뒤흔들어서 일깨우려면 그 지도자가 화를 낼 때가 있어야 합니다. 화를 내야 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으면 그는 위대한 역할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윤석열 후보가 화를 내야 할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최근 몇 달 사이에 화를 내지 않고 피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좀 실망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드골은 1차 세계대전 때도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3번 부상을 했습니다. 프랑스 동부전선 베르당 전투 때는 중대장으로 참전을 했다가 1916년 3월 독일군의 포로가 된 적이 있습니다. 32개월 동안 포로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5번이나 탈출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붙잡혔습니다. 이 독일과 프랑스군은 서로 워낙 전쟁을 자주 해서 포로가 된 장교들은
아주 예우를 해주는데, 이때 드골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책도 썼습니다. 다시 제 여행 이야기로 돌아오면은 브뤼셀에서 남쪽으로 자동차로 달려가지고 룩셈부르크를 지나 프랑스 스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당까지 도착하는데 한 2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아르덴 숲을, 그 유명한 아르덴 숲을 지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잘라졌지? 별로 안 무거워 보이네. 저 나무는 내가 손에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지 할머니? 이 아르덴 숲지대는 서유럽에서 아주 유명한 숲지대입니다. 면적이 경상남도 정도입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에 걸쳐 있습니다. 아주 아름드리 나무로 울창합니다. 언덕과 낮은 야산, 그리고 평지의 연속이었습니다. 프랑스 군이 독일 전차군단은 이 숲지대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가지고 방어에 소홀했다는 게 이해가 되긴 했습니다. 또 프랑스는 이 아르덴 지역을 이 남북으로 지나는 뮤저강이 자연적 방어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어 부대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다가 돌파당합니다. 자, 스당에 도착했습니다. 이 스당은 군사 도시여서 그런지, 그리고 두 번의 결정적 패전의 현장이어서 그런지 아주 좀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크다는 중세의 성곽에는 군사박물관이 있었고 보불전쟁 기록이 많았습니다. 이 프랑스 군인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패전의 교훈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마사다라는 요새를 방문하는 걸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패전의 현장입니다. 패전의 현장에서 배우는 게 오히려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스당 시내를 가르는 뮤저강은 너비가 100m 내외밖에 안 됐습니다. 독일군 전차 군단은 아르덴에 투입된 대수가 1800대였고 3만 대의 차량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아르덴 숲지대를 통과하는데 한 이틀이 걸렸습니다. 50여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프랑스군은 뮤즈강의 대안에 진지를 구축했지만은 독일 전폭기의 맹렬한 폭격을 견디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때는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베트남 군인들이 배치되었는데 베트남 군인들은 달아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고 합니다. 이런 끈질긴 투지가 바로 월남이 프랑스군과 싸워서 이기고 미군과 싸워서 이긴 원동력이었다고 전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프랑스 공군이 아르덴 숲속에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독일 전차 군단을 발견해가지고 폭격을 했더라면 제2차 세계대전은 거기서 끝날지도 모릅니다.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한 프랑스 정찰기는 숲속에서 엉켜있는 이 트래픽에 걸려있는 어마어마한 독일 기갑 부대를 발견하고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은 사람이 무슨 소리야, 잘못 봤겠지, 거기에 독일군이 왜 있어? 라고 말하고 묵살당했다는 건 아닙니까?
이 수당을 돌파한 구데리안 장군이 지휘하는 독일 전차군단은 영불해협의 덩케르크라고 그러죠. 덩케르크 쪽 해안을 향하여 돌진하면서 그 오른쪽 벨기에 북쪽으로 진출해 있던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의 주력을 배후에서 포위하고 차단하고 섬멸합니다. 이때 독일 군인들은 필로폰을 먹고 불철주야로 야수처럼 싸웠다고 합니다. 저는 수당의 성곽 안에 있는 호텔을 예약하려고 했으나 10,000원이라 가까운 샤를빌 메지에르에 있는 작은 호텔에서 잠을 잤습니다. 샤를빌 메지에르 광장은 크고 아주 활기가 넘칩니다. 이 도시는 2차 세계대전 격전지로서보다는 요사이는 상징주의 시인 아르투이르 랭보의 출생지로 더 유명합니다. 저 타이타닉으로 출세한 디카프리오가 유명해지기 전에 주연으로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토털 이클립스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파란만장한 랭보의 일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흥행에는 실패했지만은 사실에 충실했다고 합니다. 이 35살에 죽은 랭보는 19살 때까지 쓴 시로서 유명합니다. 19살까지 시를 쓰고 그 뒤에는 아주 절필을 하고 방랑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시는 상징주의, 초현실주의 예술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랭보의 시를 한번 저도 읽어볼 생각입니다. 이 프랑스 문학의 힘은 프랑스어로 쓴 이 반고흐의 편지에서도 느낄 수 있었지만 저는 드골의 지도력이 바로 이 문장력에서 나왔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영국 저술가 폴 존슨이 쓴 모던 타임즈라는 이 책에 보면은 드골을 정치가나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지성인으로 봐야 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드골은 전쟁 회고록으로 노벨 문학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는데 이 사실은 2014년에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 전쟁 회고록을 읽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회고록은 인간적 깊이와 문장력에서 처칠의 회고록을 능가한다고 생각합니다. 드골은 두 권의 회고록을 직접 썼습니다. 아르덴 돌파전으로 정치적, 군사적, 정신적으로 파탄난 프랑스와 군대와 국민들을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의 고뇌가 스며 있는 책입니다. 프랑스의 자존심을 되찾는 것이 조국 재건의 핵심임을 파악하고 거의 맨손으로 경매를 받아가면서 처칠, 스탈린, 루스벨트 같은 세계적 거인들을 상대로 밀고 당기고 하는 모습, 처절한 모습은 비슷한 처지의 이승만과 자주 겹쳤습니다. 드골은 14권의 책을 썼고 연설문은 5권의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원고지에다가 만년필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천천히 정성을 다했었는데 특히 구두점 찍기에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구두점 찍기는 문장이 숨을 쉬도록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드골의 글은 아주 단문이면서 명쾌합니다. 드골은 누가 나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묻지 마라. 사자는 그가 소화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나는 평생 독서를 하였다고 했는데 그 간결한 문장은 어마어마한 깊이의 독서와 사색의 산물이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드골이 두 번째 국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헌법을 개정하고 제5공화국을 10년 동안 통치할 때 한 장관이 물었습니다. 장군께서 가장 숭배하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드골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위대한 문필가.
다음은 위대한 사상가, 셋째는 위대한 정치인, 넷째는 위대한 장군이다. 문필가를 최고의 직종으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드골은 소설가 앙드레 말로를 문화부 장관으로 발탁해가지고 국무회의를 할 때는 수상의 맞은편 자리에 앉히고 회의를 주도하도록 배려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서 정리하고 또 이어서 계속 시리즈로 드골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큰 인물의 큰 정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국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